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는 과정 이야기를 다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럼 이 한양이라는 도시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도시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제가 이제 한양 설계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은밀하다면 은밀한 거고 그냥 다들 아시는 이야기면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한양은 오늘날의 서울시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대문 안쪽이 바로 한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면적이 넓어가지고 지금 특히 삐까번쩍한 지역이 있잖아요. 강남 그 일대, 여기는 조선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이 강남 일대는 그냥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 허허벌판입니다. 아니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마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다 강남이 개발을 하면서 오늘날의 그런 삐까번쩍한 지역으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한양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요, 총 4개의 산이 이렇게 한양을 둘러싸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 자잘한 언덕, 고개 산들이 꽤 있지만 크게 보면 4개의 산입니다. 남쪽에는 그 유명한 남산, 그리고 동쪽에는 낙산. 낙산은 굉장히 야트막한 산이죠. 서쪽에는 이남산, 그리고 북쪽에는 북악산. 저 북악산은 굉장히 험준한 산이에요. 지금도 저기 북악산 그 길은 엄청나게 험한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은 이 남쪽으로, 이 바깥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한강이고, 그러면은 이 한양의 식수원은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한강 쪽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청계천이죠. 청계천이 바로 그런 식수를 공급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한양은요, 이 4개의 산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대한 성곽을 쌓아서 만든 성곽 도시입니다. 물론 이때 한양 도성이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성은 아니에요.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가 도성이라는 것을 표시도 하고 좀 멋있으라고 쌓은 성에 가깝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크게 4개의 대문을 달아놨는데요. 동쪽에는 흥인문, 남쪽에는 숭례문, 서쪽에는 돈의문, 북쪽에는 숙청문입니다. 이렇게 4개를 쌓아놨는데 이게 유교식 명칭이에요.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유교, 성리학적인 이념에 근거해가지고 쌓았거든요. 자, 그래서 흥인문, 인, 어진 마음을 흥하게 하는 문이다 해가지고 동쪽에는 흥인문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숭례문,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해가지고 남쪽에는 숭례문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돈의문, 의를 두텁게 하는 문이다 해가지고 서쪽에는 돈의문을 쌓았습니다. 그럼 원래는 인, 의, 예, 지 해가지고 북쪽에는 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자를 쓰질 않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저거는 좀 이제 인이 예지 그 코스에서 좀 벗어난 문인데, 숙청문, 즉 여기서 말하는 숙청이라는 것은 누구를 뭐 제거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숙청문이죠. 이게 이제 사대문이고요. 근데 사실 사대문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평상시에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드나드는 문은 아니었어요. 사대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쓰는 문이었고, 평상시에 이제 교통으로 썼던 것은 사소문이라고 해가지고 동쪽에 광희문, 남쪽에 소희문, 서쪽에 창희문, 그리고 북쪽에 동서문 해가지고 이게 총 4개의 문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동서남북이라기보다는 이게 대각선 방향이죠. 그쪽으로 이제 사소문이 났고, 저 사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통행이 꽤나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부로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만들긴 했지만 아직 뭐 여전히 불교를 무시하기는 좀 힘든 구석도 있었고, 사람들이 또 많이 믿고 있는 종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 자체가 또 불교 신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은 불교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보신각, 믿음을 지키는 각이죠, 그죠? 보신각이 가운데 설치가 돼 있죠. 인의 예지신, 바로 요거를 따가지고 보신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에는 종묘를 만들고 서쪽에는 사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종묘하고 사직이 도대체 뭐냐? 종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왕들이 돌아가시면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바로 종묘예요. 그리고 사직은 뭐냐면은 곡식과 토지의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사직입니다. 약간은 좀 인간치당 냄새가 나는 게 사직이죠. 그래서 종묘와 사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종묘는 왕실의 정통성, 이 왕실의 정통성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종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직이라는 것은 곡식과 토지의 신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직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왜 그 사극 드라마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전하 이러시면 이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시오. 그죠? 종묘 사직. 그 얘기가 뭐냐면은, 종묘는 왕실의 정통성과 국가의 안보, 사직은 경제적인 안정과 민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즘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표현들 요즘도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쓰듯이, 그때 당시에도 바로 저 종묘와 사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을 지었는데, 원래 조선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었던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이게 조선의 이제 첫 번째 궁궐이고요. 다만 정도전이 지었던 경복궁은 아쉽게도 임진왜란때 불타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경복궁은 사실은 뭐냐면은, 요때 지은 게 아니라 먼 훗날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은 게 바로 그 경복궁이죠. 그 다음에 창덕궁, 창덕궁을 또 짓는데, 이 창덕궁은 누가 지었냐면은 태종 이방원이 지었습니다. 물론 저것도 원형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광해군 때 가서 다시 또 이제 완공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저거죠. 이것도 역시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다시 지은 거예요. 왜냐면 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한양에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공신들 죽이고 자기 이제 형제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복궁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이방원이. 저기는 피비린내 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피해가지고 새로 궁궐을 하나 짓자 해가지고 만든 게 창덕궁이고, 그 다음에 창경궁이 있는데 창경궁은 창덕궁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면은 이 창경궁은 대비들을 모시기 위해서 따로 이제 만든 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왕은 창덕궁에 살면서 대비들은 창경궁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제 문안 인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붙어 있는 셈이고, 조선시대 왕들은, 전기의 왕들, 임진왜란 터지기 전의 왕들은 취향에 따라서 경복궁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뭐 창덕궁에 머물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경희궁은 나중에 광해군 때 지어져 가지고 조선 후기 때 가서 주로 이제 쓰였던 궁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도전 때 만들어진 것은 경복궁이고, 이 경복이란 단어는 시경에 나오는 단어, 복에 겨워서 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경복궁에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서울 관련해가지고 재미있는 지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서울이라고 보기는 힘든 지역들이지만 몇 군데 좀 집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포 보면 이제 광흥창이라는 데가 있죠, 그죠? 전철역 이름도 있어요. 6호선 라인에 광흥창이라는 게 있는데, 광흥창, 창이라는 게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창고가 왜 있냐? 사실 뭐 이제 한양 자체는 자체적인 경제 능력이 별로 없어요. 주로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부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대도시들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남부 지방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오냐면은, 아직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배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배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한강으로 와서 어디에 이제 하선을 하냐면은, 보통 포자 들어가는데, 진짜 들어가는데, 노량진, 마포, 영등포, 여기가 다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하선을 하는데, 특히 마포 같은 경우가 꽤나 큰 나루터였고, 거기에 광흥창이라는 창고를 지어서 물건을 적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흥창이라는 지명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참고로 이때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광흥창에 하선을 합니다. 마포에 내려가지고 이제 광흥창에 이제 적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상인들이 본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도 가지고 와요. 밀수품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단속에 걸리겠죠. 단속에 안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나으리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서 뇌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최고의 뇌물이 뭐였냐면은 뇌물 중에서도 역시 최고의 뇌물은 갈비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유행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마포에서는 이 뇌물로 오가는 갈비들이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포하면 또 유명한 게 마포갈비죠. 사실 마포갈비는 알고 보면은 뇌물갈비예요. 그 말고도 오늘날 이제 관악구, 당시 한양은 아니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숭실대학교 역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냐면은 살피제역이에요. 관악구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옛날에 남부지방에서 수도 한양으로 넘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그 관악구 산이라는 거죠. 관악산 일대. 산세가 하도 험해가지고 호랑이도 나타나고 산적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편하게 다니는 길이지만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살피면서 다녀라 해가지고 살피제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시 중구에 보면은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정동이라는 동네는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냐면은 여기에 신덕왕후 강씨, 태조 이성계의 와이프였죠.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이름이 정릉이에요. 그래서 이 정릉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정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 정릉은 나중에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은 이방원이 왕이 되자 저쪽으로 옮겨버려요. 서울시 성북구 쪽으로 옮겨버려서 거기에도 이 정릉의 이름을 딴 정릉동이 또다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지명들이 생겨났다. 자, 근데 이때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하면서 논쟁이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풍수지리 얘기였어요. 경복궁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향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죠. 특히 궁전은 진짜 더더욱 남향으로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학대사가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을 하냐면요.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좌총령 우백호로 놓고 보면요. 좌총령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좌, 여기가 우예요. 이렇게 봤을 때가 아니고 자, 좌총령 우백호로 놓고 봤을 때 좌총령이 장남의 기운을 갖고 있고 우백호가 차남 이하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복궁은 남향으로 치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 이 좌총령에 해당하는 낙산이 너무 낮고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이 너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경복궁을 지으면은 장남의 기운이 약화되고 차남의 기운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무학대사가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학대사의 말인즉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궁궐을 짓게 되면은 장남의 기운이 약해져서 장자 계승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궁궐을 옆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옆으로 돌려가지고 북악산, 험준한 그 북악산을 좌청령으로 둬가지고 장남의 기운으로 삼고 오른쪽에 이제 남산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경복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 남산을 차남으로 기운으로 삼아가지고 남산도 나쁘지 않다. 차남의 기운이 보존이 되되 장남의 기운보다는 약화된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장자 계승이 안정적으로 일어납니다라고 무학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대사께서는 풍수지리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나는 동서고금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왕궁을 동양으로 짓는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왕궁은 당연히 남향으로 지어야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하면서 결국 정도전이 이제 남향으로 고집을 했다라는 야사 기록이 있어요. 정상에 없는 얘기고 야사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요상하게도 조선 왕조는 500년 내내 장자 계승을 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당대 사람들도 많이 수긍을 했죠. 저거 무학대사가 말한 대로 동양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경복궁은 끝내 남향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장자 계승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고 조선 왕조 내에서는 그리고 얼마 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피바람이 불게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야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이제 정도전이 한양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가, 한양을 설계하면서 주로 성략적인 이데올로기를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돼서 한양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양이라는 도성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한바탕 피바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한바탕 피바람이 일어난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